거의 바닥 근처는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랑 1주택자 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 사요. 네, 저 같으면 사요. 자, 이제 사무장님의 이제 가장 또 전문성 있는 분야 중 하나의 부동산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떤지랑, 지금 어쨌든 그 누구도 하락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아니다, 이거 상승 하락 엎치락 덮치락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얘기하시면 많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거는 하락이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뷰를 꺾으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을까요? 바닥 맞추기는 거는 되게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 부분은 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현상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닥하고 그래도 가까워져서 여기서 하락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은 없고요. 뭐 그래도 한 5에서 10%?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거의 바닥 근처는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드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머리가 되게 좋아서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학습 효과라고 하면 IMF는 사실 너무 먼 얘기고 바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공포감이 지금 더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는 공포감이 되게 극에 달했어요. 아, 그때는 이제 뭔가 되게 무서운 거였죠. 예, 완전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뉴스에서도 거의 연일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처음 맞이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 부동산 표를 봤을 때 막 용인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막 던졌어요. 거의 반값으로 그냥 반값이 바로 되더라고요. 지금은 빠지는 게 조금씩 빠져요. 10%, 10% 이렇게 그냥 5% 조금씩 빠지는 게 학습 효과가 일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빠지는 게 되게 천천히 빠진다는 거는 집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집을 그렇게 던졌던 분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맛봤어요. 아, 그 이후에는 또 올랐으니까. 네네. 그 이후에 작게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본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때 상실감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뭐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그때 그 책도 되게 엄청나게 히트였었잖아요. 그래서 안 샀던 분도 되게 많아요. 매수자분들도. 그런데 그분들도 엄청난 후회를 하셨죠. 그래서 그 학습 효과는 저는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빠진 거에서 사람들은 아,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회복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매수세도 기다리고 있고 매도인도 엄청나게 당황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 여기서 거의 바닥 근처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진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이미 급매물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급매물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보는데 급매물을 하나씩 사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 가격이면 난 싸. 그러면 그 사람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싼 게 아니라 원래 부동산은 딱 고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싸게 사오고 나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기다렸다 보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30%가 빠진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기다려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가격이야 라고 하는 인식은 되어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금리 영향이 크겠지만 금리가 지금 뭐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팔렸죠. 네, 올해까지 그 상태로 가지 않고 올해는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또 정체기가 됐다가 나중에 또 약간 인하 모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되면 이미 이제 좀 분위기가 한 번에 좀 반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 지금 이제 사무장님 말씀은 지금 크게 하락을 했는 상태에서 바닥을 맞추기 힘들지만 더 떨어져도 한 5에서 10% 정도. 예, 예상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저는 가치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으로 저는 파악을 하는데 사람들의 행동으로는 5에서 10% 떨어지고 그 정도 되면 움직일 거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포인트가. 그거는 우리가 지금 더 여기서 5% 10% 떨어질 것이냐 20% 떨어질 것이냐 맞추는 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을 쓰잖아요. 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쓰는 거는 수요자를, 그러니까 매수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수요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그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사지 않으니까 지금 다주택자, 어쨌든 이런 시기에는 거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더 사는 게 수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이번에 지금 반응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그럼 대책이 하나가 또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또 수요가 발생될 수 있게 되니까 네. 더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그 역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없다고 하면 애널리스트 분들의 전망대로 갈 것인데 네. 항상 그렇지 않은 거는 그런 정부가 그 역할을 또 네. 중간에 해주거든요. 정부가 규제화나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끄집어낼 거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게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때 네. 박근혜 정부 때,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시기에 주택을 사면 네. 이거는 평생 양도세 안 내도 돼. 어, 그런 것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온다 하면 네. 얼마든지 저는 반전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집값이 떨어진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라는 거가 첫 번째인 건 아무도 이제 뭐 무시할 수 없을 텐데 네. 올해 혹시나 또 이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건 바닥은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네. 올해 위험 신호가 있다면 좀 뭘까요? 작년에 저는 이런 하락을 예견했던 사람이 뭐 예견했다고는 하시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 왜요? 이런 외부 환경은 그때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국내에서 있는 요인으로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전쟁도 있고 중국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 변수로 인해서 지금 작용되는 게 훨씬 크지 국내 영향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이벤트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이 아닌가. 푸틴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냥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나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거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런 이벤트까지는 다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올해 뭐 위험 신호는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실 미국 FOMC 금리 추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전쟁도 거의 좀 소강 상태고 여기서는 더 이 기존에 있던 리스크가 더 커질 만한 건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미국도 보면은 금리가 완전히 높은 측으로 지금 가진 않고 완만하게 가면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그래도 뭐 집값이 엄청나게 막 되게 폭락하거나 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랑 1주택자 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 사요. 네, 저 같으면 사요. 아, 무주택자라면? 네. 지금? 네. 사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시기로 판단하지 않아요. 네. 가격, 제가 매입하는 가격대로 파악을 하거든요. 가격만 싸게 사두면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어요.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가격대 샀으면은 나는 완전히 안전한 구간에 들어와 있어. 제가 안전한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전세가 저보다 높은 가격대도 있고 은행 기존에 대출이 나갔던 그 비율이 7, 80%가 됐다고 하면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은행도 부실이 생기고 임차인도 지금 빌라 가격이 좀 떨어져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고? 그거 자체가 이 가격이 더 떨어지고 나면 집 가진 사람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전부 다가 좀 되게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하방 경제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가 될 것이냐 그거 봤을 때는 기존에 나갔던 그래도 임대 물론 임대가도 떨어지긴 했지만 그다음에 은행에서 나갔던 그런 비율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상상을 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가 되고 내가 부동산을 살 때 지금 대출을 많이 끼고 사는 거는 위험하지만 내가 부동산을 하나 사두는 건 괜찮거든요. 사실은 갭 투자가 되게 안 좋은 용어 같지만 이건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전세를 끼고 사둔다는 거 하는 거. 원래 돈 많은 사람이 전세 살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전세 끼고 집을 사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전세가랑 매매가가 많이 이제 좀 좁혀든다고 할 때 여기서 대출 끼고 있는 거는 부담이 되겠지만 전세를 끼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이게 매매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저도 지금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집도 당연히 조정이 됐어요. 제 집이 뭐 무적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한 가지, 그러니까 자기 거 집으로만 생각하니까 움츠러들고 하는 건데 내 집이 떨어졌지만 다른 집도 떨어졌잖아요. 다른 집은 주요 지역일수록 그 폭이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 거가 만약에 5천에서 1억 떨어졌으면 여기서 뭐 3억, 4억 떨어진 걸로 갈아탄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저는 주요 지역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제 사실 내가 매물을 내놔도 소화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오히려 이런 시기에 갈아타기 하면 좋지만 갈아타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작년에가 그 현상이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큰 평형으로 가려고 하는데 집이 안 팔려요. 이거를 계약을 해놨는데 기존 집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근데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딱 보면은 한번 실거래가로 들어가 보시면 그래도 지금 처음 시작됐던 고점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매매되는 그 거래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 가격대를 내가 인지를 하고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가격대가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이 위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가 거래가 저는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거를 너무 내 거는 제값을 받고 저거는 싸게만 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 것도 어느 정도 하면서 저쪽을 한다고 하면 그 큰 거를 하거나 아니면 더 주요 지역 걸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사야 되죠? 이제 집에 산다면 네네. 평수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규제가 나왔던 거를 지금 이번에 한 번에 다 풀어서 그렇지만 규제가 되게 순차적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도 서울 뭐 강남하고 용산은 안 풀었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이 시장에서도 되게 정부는 견고하다고 보는 거죠. 그 외 지역은 그 전부터 서울도 한 번에 했던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했었거든요. 그거를 역산해 보면 사실 그 지역 자체가 실제 좀 괜찮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원래 지방까지도 다 조정지역 묶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 먼저 풀고 수도권 풀고 서울에서도 이제 점차 풀고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역으로 하면 거기가 괜찮은 지역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거기부터 다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부터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에 강남 3구에서 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특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잠실에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살짝 올랐다는 걸 본 것 같아요. 네네네. 요게 이제 반등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이제 바닥 정도를 확인하는 건지 네. 사람들의 뷰가 조금씩 다르던데 네네. 사무장님은 어떻게 이 뉴스는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잠실에서 안 그래도 저 잠실 매물도 보고 있었는데 네. 잠실에서는 가격대가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나오면 지금 매수를 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매물 아까 소진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잠실을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수자가 되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가격대는 계속 나오면은 계속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원리를 잘 모르거든요. 오르는 원리가 있나요? 네, 나와 있는 매물이 지금 10개라고 하면 10개를 다 팔려서 그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오르죠? 만약에 3개가 샀다고 하고 거기 아마 그 기사 보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인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매물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 3, 4개가 거래가 되고 매물들이 사라지면 그 싼 매물이 없잖아요. 그럼 가격이 바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는 있는데 네네. 파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 되면서 거래가 될 때 어떤 타이밍에 가격이 오르지라고 했을 때 이거 빨리 살 수 있는 사람이 10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2, 3개 사고 주인들이 급매물이 거래가 됐다 하면 또 걷어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바로 한 번에 쭉 올라갑니다. 좀. 지금 사무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괜찮은 지역이라면 사도 된다고 이제 보시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둔촌주거 청약 경쟁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네. 근데 사무장님은 청약도 지금은 괜찮다 곳이라면 나쁘지 않게 보시겠네요, 당연히. 청약이라고 하나의 테마로만 얘기하면 애매하고 주변 시세로 봤을 때 지금 청약하는 단지의 가격대가 저렴한지 좀 그 정도 저렴한 거 아니면은 주변에 가격대가 오를 수 있는 호재가 되게 많이 있는지 그거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청약 단지도 괜찮은 곳은 거기 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장님이 이제 첫 집을 2002년에 사셨잖아요. 네. 벌써 이제 20년 넘게 부동산 쪽에 이제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서 부동산계의 이제 진리 같은 질문 2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한창 상승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실거주는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상승하고 하락할 수, 뭐 단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장기 사이클로 보면 올라 있으니까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이제 하락기 겪으시는 분들은 아닌데 이거 주거비용 너무 많이 나가는데 왜 우리가 굳이 꼭대기에 사야 돼? 이런 멘트도 하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그런데 이제 뭐 한 가지 저는 그러면 역으로 집값이 떨어진대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를 택했던 분들은
갈 수 있는 게 전세 아니면은 지금 월세거든요. 그런데 월세로 계속 머물러 있거나 전세로 머물러 있으면 이 시장이 계속 이렇게 폭락이거나 아니면 그냥 정체라고 하면 몰라도 나중에 이게 반전이 됐을 때 그때 쫓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임대에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는 또 임대에 있던 분들은 과거의 시세를 또 생각하면서 거의 매수를 못하면서 또 더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더 올라가요. 그러면 야 이거 오르나 보네. 그래서 그때 벼락거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야 우리도 사야 돼 해서 이분들이 거의 마지막에 택했던 분들이 공부 안 하고 택했던 분들은 분위기에 탔던 분들이 항상 거의 고점에 물려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하락 시장에서 매입했던 분들은 자산이 좀 상승됐다고 했을 때 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또 어느 정도 매도도 여유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부동산 시장에 오래 있어 보니까 늘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나는 더 떨어져 못 사. 야 지금 안 사면 다 오른데 그때 사고 아니면 더 떨어지니까 못 사. 이랬던 분들은 항상 손해를 봐요. 네, 그건 진리입니다. 이제 바닥을 막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실제로 바닥에 왔을 때 그걸 사는 게 네. 그리 쉬운 일은 쉽지 않죠. 아니다. 네네. 저는 예전에 투자 격언 중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고 하는 말을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내가 공부를 하면 나는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데 네네 왜 대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시장이 됐을 때는 지금 하락 분위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야 더 떨어질 거야. 그러면 거의 바닥 맞추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난 더 떨어지고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등이 됐을 때는 또 못 사요. 그리고 내가 더 올라갈 거야 하는데 내가 팔고 나서도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때 사는 사람들은 더 꼭대기가 있을 거라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물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의 마인드를 부동산을 바라볼 때 주식을 바라볼 때 항상 무릎 어깨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런 시장이 딱딱 변화가 됐을 때의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발바닥은 맞출 수 없으니까 이제 무릎에 사야 되고 그 무릎에 대한 힌트는 좀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깨는요? 우리가 이제 상승장 때 어느 정도 이제 팔 수 있으면 파는 것도 좋은 선택이잖아요. 네. 언제쯤 좀 팔아야 될까요? 하락을 뭐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같은 거라든가. 오르는 거는 정말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아니 정말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30억, 40억, 50억 막 100억까지 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또 분위기는 언론부터 또 많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더 오른다. 또 평당 가격을 되게 높은 곳과 비교해서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항상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가격을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자산 가치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투자는 제가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더라도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가 또 한 번에 많이 묶여요. 그래서 거의 위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포트폴리오를 좀 잘 구축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을 좀 세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위기가 오든 안 오든 되게 안정감 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상하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질린 것 같고 여기서 내가 한 번에 막 너무 두세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내가 리스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 이상 막 갭 투자도 막 되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진리 같은 멘트가 이제 집값은 결국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요즘에 댓글에 이제 아니다. 이제 한국 집값 뭐 이제 저 밑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달리던데 좀 우상향한다고 보시는지랑 그리고 제 생각에 우상향한다고 보실 것 같긴 한데 또 전국의 모든 집값이 우상향한다고 보시진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우상향한다고 하는 거는 꼭 한 방향으로 무조건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제가 보더라도 시세 변화가 좀 크더라고요. 이제는 세계 경제가 동조화되어 있어서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도 사실은 예상도 못했던 그런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세계 각국에서 지금 보면은 다른 나라도 다 평화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월드컵하고 올림픽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은 예상도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군비 경쟁도 또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이 변수 자체가 딱 놓고서 그냥 우상향한다라고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만 저는 그냥
가격을 저는 가격 하나에 좀 집중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그래도 보면은 우리가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실물 경제는 여러 가지 땅값도 올라가고 지금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그냥 원자재도 더 올라가고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내가 대신에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보지 말고 또 우리나라는 인구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출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고 네, 사실은 산부인과도 문 많이 닫았거든요.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문 닫으니까 산후조리원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다음에 키즈도 지금 좀 덜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실버는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믿기지 못하지만 점점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학교도 지금 대학교도 지금 문을 닫고 있죠. 맞아.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옥석을 좀 이제 점점 더 가려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점점 더 투자를 그렇게 좀 좁혀가야 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잘 갖춰져 있고 결국엔 그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수요가 채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너무 멀리 있는 곳 뭐 이렇게 좀 그냥 이게 올랐으니까 여기도 올랐던 곳 그런 거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봤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인구 감소랑 대신에 기업들은 또 성장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저는 항상 집값 하나로만 보지 않고 제가 사업을 하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저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나 말고 그 다음 사람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곳인지 그 다음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사업장인지 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맞게끔 내 조건만 보지 말고 그 다음 사람도 좀 만족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물건이면 저는 그런 곳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의 상급지의 위치가 미래가 시간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더 상급지가 된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게 맞는지랑 그 플러스로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에서 이런 위치로 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급지라고 하면 이제 뭐 이제 강남 3구, 그다음에 뭐 성동구, 마포구, 뭐 용산구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외에 새롭게 막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일단은 저는 그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은 무조건 기업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하고 학구는 워낙에 중요해서 그 두 가지 포인트가 거의 사람들을 잡아두는 그 역할을 아니면 수요를 계속 발생시키는 걸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꼭 서울 지역만 아니더라도 이번에도 혁신도시가 다 안 좋아졌지만 충주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는 기업 유치도 하고 학교 유치도 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그냥 갈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서 뉴욕 빌딩 수입이 많은 뉴욕이잖아요. 지금 뉴욕이 고금리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빌딩의 공실률이 50%라고 합니다. 50%요? 예, 50%. 반은 비어 있다는 건데? 예, 반은 비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빌딩 붐이 일었던 게 사실 스타트업이 되게 발달 많이 하면서 예, 거기서 수요를 엄청 차지했었는데 지금 스타트업도 많이 안 좋잖아요. 예, 안 좋아지고 스타트업들이 썼던 이제 빌딩도 보면은 공실률이 지금 거의 원래 7%의 대였다가 거의 2%대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급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오래된 건물은 빌딩으로 짓고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지금 경제가 기업들이 많이 몸집을 줄이고 있잖아요. 올해 몸집 많이 줄이고 있고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지를 못해요. 심지어 지금 투자 유치 그쪽에는 안 하죠. 예, 아예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테마를 가지고 너무 이쪽이 좋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부동산은 늘 수요 공급을 어긋나지 않더라고요. 예,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런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곳인지 그런 테마인지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리스크를 많이 줄이면서 투자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특히 조심해야 하는 주택이랑 혹시 그리고 지금 약간 꼬마빌딩한테 위험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뭐 빌라나 아파트죠. 우리가 주거용할 수 있는 곳에서 특히 위험한 투자는 뭐라고 보세요? 지역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구는 너무나도 공급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제 고향 대구. 예,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도 뭐 분양 물량이 또 쌓여 있어서 현재도 지금 소진되지 않는데 그런 곳은 좀 많이 위험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다른 데 보더라도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나는 지역, 그런 지역은 가장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부동산 시장 하락기 때는 대표님도 그 월에 들어오는 소득은 괜찮으시겠지만 자산 전체는 부동산에 있는 자산은 어쨌든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혹시 보면 사무장님이 이런 걸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상가도 아파트도 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너도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 거는 이제 제 거 블로그에 거의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매입했던 거 같은 경우는 송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는 6억에 샀는데 이게 16억까지 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13억이에요. 또 제가 아파트 매입했던 것도 2억대 매입했던 것도 지금 떨어져서 5억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나머지는 좀 재개발, 재건축에 되어 있지만 그것도 매입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일단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제 수익은 뭐 광명 같은 경우도 뭐 프리미엄이 제가 갖고 있는데 5억까지 갔다가 지금 뭐 2억대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수익 구간에 좀 있기는 해요. 얼마에 사셨길래? 저는 이제 피가 없을 때 샀었죠, 그냥. 예. 거의 그렇게 매물, 초창기에 샀던 매물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일단 제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상가나 다른 업무 시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공실이 없이 임대료가 지금 오른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좀 여파가 좀 되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꼬마 빌딩을 원래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꼬마 빌딩이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2, 3%를 어떻게 그거를 만족하지? 제가 상가를 샀을 때는 거의 저는 10%대에서 제가 샀었거든요. 왜냐면 조금 허름한 거 사서 이거를 가격을 올려서, 그러니까 가치를 올려서 임대료를 더 상향을 시켰어요. 인테리어 새로 해서. 네네. 거의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그거를 할 수 없어서 이 빌딩을 수직형으로 하나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공실을 나지 않는 상가를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것도 이것도 빌딩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빌딩을 해가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던 상가들은 지금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어떻게 보면 꼬마 빌딩이 이제 상가 여러 개 이제 모여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이라면 상가 여러 군데 있는 것들 다 합쳐 놓으면 그게 꼬마 빌딩이. 네, 어차피 빌딩이니까 빌딩 횡적으로 저는 소유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빌딩 갖고 있으면 여기 청소부터 엘리베이터, 뭐 통신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야만 하는데 이런 그냥 구분 상가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 관리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하자는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제가 뭐 신경 쓸 게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 긴 시간을 제가 비웠다 할지라도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상가도 그 꼬마 빌딩 시세 차익이 어쨌든 자산시장 상승할 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상가도 월세가 많이 받는 건 이제 좀 이해했는데 시세 차익이 있을 때는 또 이것도 많이 좀 오르는 편인가요? 네, 제가 아까 7억에서 9억 사이로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물들 자체가 지금 한 12억에서 16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도 당연히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잘 사놓으면 꼬마 빌딩보다 더 훨씬 괜찮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너무 빌딩을 로망이라고 생각하지만 5층짜리 빌딩 같은 경우에는 탑층이나 이런 옆에 있는 거는 임대가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공실을 되게 좀 관리를 해야만 해요. 물론 괜찮은 거 있어서 전체를 다 쓰는 거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 하나의 통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내가 빌딩 갖고 있어 해서 로망으로 생각하지 말고 맞아. 다가구 주택도 원룸 갖고 있는 분들은 원룸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까지도 감안한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평생 보유해야 될 부동산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갈아타야 되는 부동산이거든요. 원래 제 꿈에 꼬마 빌딩 있었는데 상가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